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합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고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미국에서 들여오는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을 더해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목표 인원을 기존 1,300만 명에서 1,400만 명으로 늘려잡았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와 관련해 미국의 고의적인 적대 행위이며 한반도 정세 격화를 몰아오는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하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살펴봅니다.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을 놓고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앞서가는 영선 이준석 전 최고위원 후원금 모금도 돌풍이라는데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후원금과 관련한 얘기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2,000명이 노마스크 파티를 벌인 부산 해운대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봅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자, 먼저 이 해운대에 점령한 외국인들 얘기입니다. 지난 주말에 부산 해운대에서 외국인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단체로 술판을 벌였습니다. 불안한 주민들의 112 신고가 잇따랐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 리포트로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밤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외국인들이 모여 대화를 나눕니다. 해수욕장에서 금지된 폭죽도 요란하게 터집니다. 미국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주한미군 2천여 명이 도심에서 술판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불안한 부산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인파가 많은 탓에 해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단체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데다 전부 백신을 접종받은 주한미군인지는 알 수 없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운대군은 내일 해수욕장이 개장하면 계도 단속 인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미국 주요 도시의 해변과 공원도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I did not travel for the last year, and so I'm very grateful to be traveling this year.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최근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한 달 전보다 70%가량 줄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성인 인구의 절반이 백신 접종을 마쳤고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은 62%에 이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보다 이동량이 크게 늘면서 연휴 기간 미국의 여행객은 3,70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네, 제 뒤에 있는 사진 지난 주말이죠. 부산 해운대 밤 11시 41분 모습입니다. 리포트에도 보셨는데 김은미 기자. 이것만 보면 뭐 코로나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네,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 지금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뭐 백신을 맞은 외국인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외국인들이 다 백신을 맞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설령 백신을 맞은 외국인이라고 해도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거든요. 엄연히 우리나라에선 최소한 아직까지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마스크를 써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게 올바른 방역 수칙인 건데 때문에 저 모습을 보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명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그 제보한 제보자의 말로는 아니 내가 지금 미국 마이애미 비치에 나온 줄 알았다라고 어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밤 10시 제한은 물론이고 이제 5명 제한도 전혀 지키지 않은 가볍게 이제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날 이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게 무려 38건이나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유독 외국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많았던 이유가 이 5월 넷째 주 월요일은 미국에선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이제 앞서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5월 넷째 주 월요일 이 메모리얼 데이가 이 전쟁에 참전했었던 숨진 장병 등을 추모하는 그 더불어서 다른 모든 이 숨진 사람들을 추모하는 그런 공휴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일 같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이제 월요일까지 공휴일이니까 연이어서 이제 긴 연휴이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긴 연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 해운대에 저렇게 갔었던 게 아닌가 이제 추측이 됩니다. 이동석 기자, 이번 건 관련해서 주한미군 쪽에서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대변인은요, 해운대에서 벌어진 행위를 인지하고 있다. 한국 경찰과 협력해 관련자들이 연루됐는지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 어떠한 의견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괜히 입장을 드러냈다가 오히려 역풍에 맞을까 그런 것이 두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좋은 이웃이 되겠다면서요.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데 전념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려면 방역 수칙도 참 잘 지켜야 될 텐데 말입니다. 김현미 기자. 네. 전날 지난 주말에 해운대 해수욕장이 외국인들뿐만 아니고 사람들로 그냥 북적북적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 주말에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의 사진 그리고 정말 실제로 미국의 한 비치 그 해변가 사진을 같이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기 어디로 보이세요? 저기요? 글쎄, 미국 아닌가요? 그쵸. 사실 거의 뭐 흡사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해운대의 모습인 건데. 아, 그래요? 지금 보이는 저 모습, 예, 지금 같이 그 비교돼서 나오고 있죠. 이제 한쪽은 부산 해운대, 한쪽은 이제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비치입니다. 아, 비교가 잘 안 되네요. 네, 이제 거의 뭐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인데 미국은 지금 1차 접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백신 접종자가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51%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백신을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을 끝내고 2주가 지난 사람은 실내에서 이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이런 권고가 나온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해변가에 사람들이 많은 거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이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질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 비가 좀 오락가락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상당히 낮에 좀 쨍하고 맑은 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쨍하고 맑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드디어 햇빛이 나왔네 하고 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교수님, 네. 지금 이 외국인 술판 관련해서 이후에 해운대 구청하고 뭐 미군 헌병대에서 이렇게 단속했더니 방역 위반으로 외국인 한 200명 적발됐대요. 그런데 전부 경고, 계도만 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도만 해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도만 하고 끝나면은 상당히 방역 수칙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감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곳은 이제 분명히 마이애미 비치가 아니고 한국의 해운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한국이면 이제 한국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네. 또 물론 이제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소파 주한미군 주둔 협정에 따르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한국의 법령을 준수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비공무의 경우는 만약에 위반할 경우에는 한국 경찰이 체포, 수사 그리고 재판까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술 먹는 거 공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회적인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위반한 거는 분명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마스크도 안 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위반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단속을 하니까 210명이 적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왜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변은 신원하기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인데 좀 궁색한 변명 같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저는 이제 염려되는 게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내국인들이 야 그럼 이중자 때냐 누구에게는 과태료 부과하고 왜 나에게는 뭐 과태료 부과를 뭐 하고 또 상대방에는 안 하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우리 방역 수칙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지면서 방역 접종 체계에 대한 허점이 생기지 않을까. 특히 이제 미국은 50% 이상이 접종을 했지만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접종률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집단 면역 목표에 달성하기 전까지는 역시 개인이 방역 수칙을 지켜주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속도 엄정하게 당국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요, 코로나 끝난 거 아닙니다. 경각심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가져가야 할 때입니다.
김 기자, 네. 이전 최고위원 후원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왔길래 돌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전 최고위원의 후원금 1억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요? 네, 근데 사실 뭐 후원금의 상한액 자체가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후원금이 많이 모였다기보다는 빨리 모였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좀 적합할 것 같은데요. 이 후원금 모금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3일이죠. 사흘 만에. 그리고 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만 이틀 만에 1억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네, 이전 최고위원 이 후원금 모금액에 꽉 차다 보니까 이제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환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만 받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이제 사양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모은다 이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상한액이 다 꽉 찼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게 뭐 몇 명이 거액을 후원을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쉽게 모일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전 최고위원의 후원액을 보니까 이 소수 몇몇이 거액을 낸 게 아니라 이 좀 자잘하게 몇만 원씩 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미 듣기로는 후원금 계좌가 거의 한도에 도달했고요. 2,2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후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더 신선하고 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보수 정당이 더 이상 구태에 머무르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2,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후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2,200명이라고만 쳐도 이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6에서 한 7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6에서 7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모은 겁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네. 가장 많이 등장한 이름이 이준석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뭐 부럽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근데 최근 보니까 또 이게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전재수 의원, 조응천 의원 이렇게 뭐 부럽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했었고 저희도 네. 방송에서 전해드리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좀 결이 다른 목소리가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박진영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인데요. 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샵, 그 남자에게서 히틀러의 향기가 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진 단일화가 없으면 이준석이 되겠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보수의 급진화는 자칫 극우가 될 수 있다. 한국판 스킨헤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견제했습니다. 근데 여당이 이렇게 견제하는 이유 아무래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실제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보기 때문일 텐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당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마음이 가지 않는 데에 돈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후원이 많이 모인다는 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그 정치인한테 지금 쏠리고 있다라는 방증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사례 사실 과거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2017년 대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선 자금을 마련하려고 문재인 펀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죠. 네. 근데 이 펀드 출시된 지 40분 만에 1차 목표 금액인 100억 원을 달성을 했었는데요. 그때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이로써 선거 비용 대부분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1억 원 정도가 최대로 많고 작게는 뭐 10,000원 단위. 네, 지금 실제로 문 대통령 그때 그 대선에서 당선이 돼서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보다 앞서서 이보다 앞선 2012년 말에 대통령에 당선된 지금 보이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대선을 목전에 뒀었던 2010년에 그때는 사실 지방선거가 있어서 후원금 모금액 상한액이 3억 원이었었거든요. 이 3억 원을 모두 다 채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앞에 있었던 대선에서 당선이 돼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었었죠. 이런 사례들 들으니까 느낌이 팍 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앞에서 이제 뭐 문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이게 좀 좋은 사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고 오실까요? 제 핸드폰을 지금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 특히 문자나 카톡으로 쓴소리 주신 분 저는 더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세요. 예, 자녀나 부모가 자기와 견해가 다르다고 그렇게 육두 문자로 쓰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18원 후원금을 예. 몇백 명이 저한테 넣고 자, 우리 이한님 마무리하게 마무리하세요. 이제 마무리하세요. 영수증을 달라 하고 또 다시 18원을 보내달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당 의원께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늘부터 간사직에서 내려옵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 이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당시의 모습인 건데 네. 그때 이 새누리당 간사였었던 이완영 의원 지금 들으신 것처럼 18원 후원금이 이렇게 수백 건이 들어왔었다라고 합니다. 네, 네. 사실 국정농단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이 18원의 후원금으로 이 의사를 전했었던 건데 결국 이 이완영 의원이 18원 후원금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보신 것처럼 간사직을 사퇴했습니다. 이 후원금만큼 이 확실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이 또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준석 현상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도 달아보지 못한 소위 영선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의 돌풍, 이번엔 후원금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이 전 최고위원 후원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왔길래 돌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전 최고위원의 후원금 1억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요? 네, 근데 사실 뭐 후원금의 상한액 자체가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후원금이 많이 모였다기보다는 빨리 모였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좀 적합할 것 같은데요. 이 후원금 모금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3일이죠. 사흘 만에. 그리고 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만 이틀 만에 1억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네, 이 전 최고위원 이 후원금 모금액에 꽉 차다 보니까 이제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환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만 받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이제 사양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모은다 이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상한액이 다 꽉 찼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게 뭐 몇 명이 거액을 후원을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쉽게 모일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 전 최고위원의 후원액을 보니까 이 소수 몇몇이 거액을 낸 게 아니라 이 좀 자잘하게 몇만 원씩 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미 듣기로는 후원금 계좌가 거의 한도에 도달했고요. 2,2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후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더 신선하고 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보수 정당이 더 이상 구태에 머무르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2,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후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2,200명이라고만 쳐도 이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6에서 한 7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낸 거거든요. 그 이 6에서 7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모은 겁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이준석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뭐 부럽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근데 최근 보니까 또 이게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전재수 의원, 조응천 의원 이렇게 뭐 부럽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했었고 저희도 네. 방송에서 전해드리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좀 결이 다른 목소리가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박진영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인데요. 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샵, 그 남자에게서 히틀러의 향기가 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진 단일화가 없으면 이준석이 되겠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보수의 급진화는 자칫 극우가 될 수 있다. 한국판 스킨헤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견제했습니다. 근데 여당이 이렇게 견제하는 이유 아무래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실제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보기 때문일 텐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당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마음이 가지 않는 데에 돈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후원이 많이 모인다는 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그 정치인한테 지금 쏠리고 있다라는 방증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사례 사실 과거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2017년 대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선 자금을 마련하려고 문재인 펀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죠. 네. 근데 이 펀드 출시된 지 40분 만에 1차 목표 금액인 100억 원을 달성을 했었는데요. 그때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이로써 선거 비용 대부분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1억 원 정도가 최대로 많고 작게는 뭐 10,000원 단위. 네, 지금 실제로 문 대통령 그때 그 대선에서 당선이 돼서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보다 앞서서 이보다 앞선 2012년 말에 대통령에 당선된 지금 보이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대선을 목전에 뒀었던 2010년에 그때는 사실 지방선거가 있어서 후원금 모금액 상한액이 3억 원이었었거든요. 이 3억 원을 모두 다 채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앞에 있었던 대선에서 당선이 돼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었었죠. 이런 사례들 들으니까 느낌이 팍 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지금 제가 앞에서 이제 뭐 문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이게 좀 좋은 사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 제 핸드폰을 지금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 특히 문자나 카톡으로 쓴소리 주신 분 저는 더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세요. 예, 자녀나 부모가 자기와 견해가 다르다고 그렇게 육두 문자로 쓰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18원 후원금을 예. 몇백 명이 저한테 넣고 자, 우리 이한님 아니, 마무리하게 마무리하세요. 이제 마무리하세요. 영수증을 달라 하고 또 다시 18원을 보내달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당 의원께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늘부터 간사직에서 내려옵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 이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당시의 모습인 건데 그때 이 새누리당 간사였었던 이완영 의원 지금 들으신 것처럼 18원 후원금이 이렇게 수백 건이 들어왔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국정농단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이 18원의 후원금으로 이 의사를 전했었던 건데 결국 이 이완영 의원이 18원 후원금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보신 것처럼 간사직을 사퇴했습니다. 이 후원금만큼 이 확실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이 또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지금 뭐 이준석 돌풍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이게 뭐 여론조사나 이런 수치로도 돌풍이 확인이 되나요? 네, 바로 확인이 됩니다. 이 여론조사 업체 조사에 따르면요, 이준석 후보에 대한 당권 지지도 무려 40.7%로 나왔습니다. 2위 나경원 후보와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서 더블 스코어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준석 후보를 빼고 나머지 후보들을 다 더해도 이준석 후보보다 더 뒤지는 결과입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더 높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지금 47%를 얻었는데요.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치죠. 이 더 주요하게 볼 만한 건 이 같은 기관에서 일주일쯤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때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그때에는 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차이가 11.6%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 벌어져서 18.5%포인트로 차이가 더 벌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선 이후에 다른 초선 의원들의 지지율까지 모두 이준석 후보가 흡수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표님, 조금 전에 이제 백브리핑에서 이제 후원금 모금액을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까지 봤는데 이준석 돌풍 이 정도면은 꽤 강하게 불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나요? 태풍이라고 봐야죠. 돌풍이 아니고 넘어서 태풍인가요? 태풍이다. 그동안에는 진보에만 팬덤 정치가 있었는데 보수의 팬덤 정치가 이제 시작된 거 아니냐. 단순한 그 이준석 개인 이준석이 아니라 이준석 현상,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그 30대 2030 정치 세대의 본격적인 정치 무대에 등장, 이런 면에서 앞으로 이준석 나비 효과가 본격화되면은 정치계에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한 변혁의 바람이 몰고 올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경쟁자들이 그 나경원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이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건 태풍인데 태풍이 오고 있는데 지금 선풍기 들고 맞바람을 지금 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제가 보기에는 대응을 좀 못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경험이 없다. 뭐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네거티브잖아요. 지금 네거티브가 소용없는 거예요. 경험 있는 사람 다 싫어. 국민들은. 새로운 거 좀 해봐. 경험 없어도 좋아. 그렇게 또 대응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유승민 개파니까 유승민 프레임. 유승민 대통령 시키려고 이준석이가 나왔다. 지금 개파라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싫은 거예요. 유승민이 왜 대구 지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배신자 프레임이잖아요. 그 배신자 프레임으로 엮어서 그 국민의힘 이 힘이 센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반전을 노리는 건데 그 유승민이라는 사람의 개파가 그만큼 힘이 있습니까? 그만큼 공천권을 확보하고 옛날 DJYS처럼 그 개파가만큼 친이처럼 힘이 있었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개파인데 그 개파로 엮으려니까 그게 얼마나 먹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안 먹히려고 보고 마지막에 하나 만약에 그 나경원 의원하고 주호영 의원이 뭐 단일화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는 나주곰탕도 못할 거다. 나주곰탕이. 나주곰탕만도 못할 거다. 왜? 국민들의 뜻을 저거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건데 그게 꼼수 단일화 생각이 나경원, 주호영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데 그 단일화가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어필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 주호영이나 나경원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게 국민들 이제 한 9일 남았는데 정정당당하게 당원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자세로 새로운 것을 나가는 자세 이게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제부터 이제 합동 연설회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부터 해서 이 당권 주자들 간의 TV 토론이 또 시작이 됩니다. 내일은 저희 MBN에서도 토론회가 있는데요. 돌풍의 강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 부분도 사뭇 궁금해집니다. 이 삼국지를 보면요. 제갈량이 유비에게 닥칠 위기를 예감하고 어려울 때 꺼내보라면서 세 개의 비단 주머니를 건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준석 후보도 제갈량이 되려는 걸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 후보 얘기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에서 같이 함께하는 당원 동지들을 보호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당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대선 주자에 대한 공격이 들어온다면은 설사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우리 당내 후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아끼고 보호하는 자세로 가야 된다. 윤석열 총장 부인이나 장모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은 제가 그거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한다면은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급할 때마다 하나씩 열어보면 됩니다. 네. 충분히 그거는 받아치고 역효과까지 상대편한테 넘길 수 있는 그 정도 해법은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비단 주머니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네, 일단 이준석 당대표 후보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권 대선 주자를 향한 여권의 공세에 이준석 후보 조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이 뒷받침할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범야권 대선 주자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당 자체에서 방어해 줄 수 있는 특별위원회 같은 걸 설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요. 어떻게 대응할지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윤지영 기자, 그런데 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이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내용인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대충 추측은 돼요. 아마 3가지 중에 하나는 뭐가 있을 거냐면 모방계가 있을 것 같다. 모방이란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내 부인을 뭐 버리란 말이냐. 이 계획이 있을 것 같고 아마 이준석 최고가 이제 안철수 대표를 대하는 걸 보면 되는데 거의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보면. 결정적인 순간 아마 손절계가 나올 거다. 더 이상 방어가 안 되면. 이제 집에 가라. 집에 가라는 거죠. 윤석열 총장한테 손절기를 준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아니죠. 마지막 순간에 측은지심계가 있을 거다. 뭐 절에 간다든지 아니면 수녀가 된다든지 아니면 국민들한테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측은지심을 발동시키는 그런 작전을 나갈 수 있다. 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방식과 동일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는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머니 뭡니까? 그걸 말하면 안 되죠. 주머니가 아니라 그거는 공개된 건데 그거는 대문짝만하게 써붙이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3개의 주머니가 모방계, 손절계, 측음지심계일 거라는 건데요. 부인을 버리란 말이냐라는 이 모방계, 방어가 안 되는 순간에는 집에 가라라는 손절계, 국민에게 불쌍함을 호소하는 측은지심계 이렇게 3가지로 주머니에 대한 추측을 내놨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셋 다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고 첫 번째 주머니도 공개를 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 후보의 비단 주머니 발언 듣고서 여권 대권 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 발끈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SNS를 통해서요. 먼저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이 정치 시작하기 전에 부인과 장모 관련 의혹을 밝혀라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전 최고위원을 겨냥을 했는데요. 이 3개의 주머니 얘기에 대해서 귀를 의심했다라면서요. 젊은 정치를 말하던 청년이 전형적인 구태 정치인 공작 정치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리나 범죄 의혹이 있다면 척결하자고 말하는 게 젊은 정치다라면서요. 이 젊은 정치인답게 젊고 깨끗한 정치를 하라라는 조언까지 내놨습니다.
배 교수님, 이준석 후보의 비단 주머니 발언, 뭐 일각에서는 이 젊은 패기만으로 그 큰 대선을 치를 수 있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혹시 이거를 의식한 걸까? 글쎄요. 왜 이 비단 주머니 발언이 어떻게 나온 맥락일까요? 일단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공격은 경험이 없다. 네. 그리고 또 경륜이 부족하다. 그리고 승리의 역사가 없다. 이걸 계속해서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다. 나는 윤석열 전 총장도 충분히 데려올 수 있고 공정하게 대선 관리도 할 수 있고 윤석열 전 총장을 데려왔을 경우에 본인의 뭐 장모라든지 또는 뭐 처 문제라든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비책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대선 주자들을 관리하고 보호해서 대권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던졌는데 내가 당대표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문제는 이미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고 이준석 돌풍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구체적인 추세를 보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1차 예비 경선보다 더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속에서도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크게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뭐 후원금도 살 안에 1억 5천만 원이 모여지고요. 그리고 또 빅데이터 분석을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보다 검색어 조회수가 4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낙연 전 대표보다는 12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거세한 흐름 때문에 계속해서 가고 있고 더구나 이제 이미 선택적인 그런 이제 투표 그러니까 전략적인 투표를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돌풍은 제가 볼 때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뭐 결론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론은 버킹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비단 주머니는 그 돌풍 속에 피어나는 자신감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비단 주머니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를 윤석열 전 총장은 강릉을 방문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동석 기자, 강릉은 왜 간 걸까요? 네,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떠오르는 인물, 핫한 인물은 바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윤석열 총장이 아니고 권성동 의원이에요? 네, 윤석열 전 총장과 이틀 전에 깜짝 만남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네. 바로 사진에 보는 모습입니다. 윤 전 총장이 칩거 이후 현역 정치인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더욱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오전 권성동 의원과 직접 통화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권 의원은요, 윤 전 총장이 지난 주말에 강원도에 외할머니 산소를 갔다가 방문했다. 그런 만남이 이어졌다고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권 의원은 동갑내기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사법고시 패스에선 권 의원이 선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릉지청 근무 당시 알고 지내던 지인 등도 이 자리에 함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전 총장은 과거에도 권 의원을 언급하면서 각별한 사이임을 드러낸 바 있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정 기자, 네. 지금 이동석 기자 설명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현직 의원을 만난 거, 국회의원 만난 거, 정치인을 만난 거 처음이에요. 네. 과연 두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네, 권성동 의원이 한 언론과 한 인터뷰를 보면 이 강릉에 온다고 성묘를 하기 위해서 온다고 연락을 해서 같이 식사를 했다라고 했지만 이 결국에는 여기서 정치 관련 얘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권성동 의원은요, 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국정 현안까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지 입당을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윤석열이 대권 도전을 하게 된다면 우리 당을 선택할 것 같다라면서요. 옛날 친구지만 4선 중진인 자신을 만났더니 그렇게 추측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 행보 시기는 전당대회 이후 적절한 시점인 것으로 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정치 행보는 전당대회 이후에 할 것 같다라는 걸 밝힌 거죠. 이때 대화를 1시간여 정도 나눈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자리에서 권성동 의원이 윤 전 총장을 향해서 무조건 대권 후보로 나와야 한다. 당신을 통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윤 전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대선 의지를 엿봤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다만 윤 전 총장 측은 두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서 만난 것이지 뭐 추가적인 의미를 두지 말아달라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 프레스룸 위원회 분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네. 친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입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현역 정치인을 만났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3월 초에 그만두고 지금 벌써 3개월째 이게 집거하고 있잖아요. 네. 그동안에 외곽에 있는 뭐 학계라든지 경제계 반도체 연구소라든지 외곽은 만났는데 지금 정치 인사를 저렇게 공식적은 물론 아니지만 만나고 사진을 저렇게 공개한 거는 처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쪽으로 한 발 한 발 가서 지금은 문지방을 막 넘는 단계. 예, 더구나 그냥 정치인도 아니고 외곽에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중진 정치인을 만났다는 거는 네. 국민의힘하고 손잡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문지방을 높았다는 거는 지금 오늘 그 국회 청문회는 뭐 야당이 거부했습니다마는 검찰총장 김호수 검찰총장 뭐 곧 임명할 것 같잖아요. 네. 내일이나 뭐 바로 임명할 것 같잖아요. 그럼 후임이 검찰총장 임명됐어요. 그리고 6월 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돌풍에 윤석열 혜성같이 등장한 윤석열의 합침 이 시너지가 이 보수 야당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에까지 정치적인 이 회오리 바람이 얼마나 몰고 올지 상당히 저는 큰 바람이 예상된다고 봐요. 조홍천 의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조국 그 법무부 장관 책 내니까 그 야당은 이준석 돌풍인데 우리는 조국 수렁에 빠졌다. 이 지금 시점이 앞으로 대선에서 분기점이 될 거다 했는데 이 바람이 어떻게 바람 불지는 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만은 하여튼 미래를 바라고 가는 쪽에 승산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만난 윤 전 총장 진로가 이제 정해진 건지 이 부분 궁금해집니다. 조국의 시간, 민주당 또 자중질환. 민주당 내에서는 또다시 조국 사태로 시끌시끌합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게 조국 전 장관이 출간한다는 이 회고록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당내 쓴소리를 담당하는 몇몇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뭐 조응천, 박용진 뭐 이런 의원들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쓴소리를 가감없이 내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응천 의원, 국민의힘은 지금 이준석 돌풍으로 당내 활력이 만발한데 우리만 다시 조국의 시간이라 수렁에 빠져들 순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필 이 재보선 패배의 원인을 되돌아보는 이 시기에 이 선거 패배의 주요한 원인 제공자로 지목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저서를 발간하는 건 참 당혹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박용진 의원 또한 한마디를 내놨습니다. 이제 우리 당이 조국 사태에서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이 책임 있게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나 변론, 반론 또 자기 변호를 할 그런 권리가 있고 조 전 장관은 그런 권리를 이행한 걸로 보인다. 다만 여기에 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가 핵심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말고 다른 의원들도 좀 비판적인 의견을 견지하는 상황인가요? 사실 민주당 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지를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일단 확실한 거는 당 내에서 이런저런 좀 다른 의견이 지금 병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조국 전 장관 입장을 좀 옹호하는 입장이었었던 정청래 의원은 네, 조 전 장관이 흘린 피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 전 장관이 쓴 책을 5권이나 주문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독을 권한다라고 자신 SNS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응천, 박용진 의원이랑은 완전히 좀 다른 반대편에 있는 셈인 건데 앞서서 이낙연 전 대표, 뭐 정세균 전 총리도 이 정청래 의원이랑 좀 맥을 같이 하는 이런 발언을 했었던 걸 보면 민주당 안에서도 서로 좀 의견이 다른 게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 지금 조국 전 장관 얘기가 앞으로 대선하고 이제 결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김은미 기자가 살짝 얘기를 했지만 여권의 대권 주자들은 어떻게 볼까요? 네, 먼저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요, 이런 얘기를 SNS를 통해서 남겼습니다. 가족이 수감되고 스스로 유배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정치적 경랑은 그의 이름을 수없이 소환한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라는 이 지지의 뜻을 밝혔고요. 이 정세균 전 총리 역시 이 발가벗겨지고 상처 입은 그 가족의 피로 쓴 책이라는 글귀에 자식 둔 아버지로 아내 둔 남편으로 가슴이 아리다라면서 조 전 장관을 감싸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다만 여권의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조국 회고록 관련해서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그동안 SNS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불공정에서 비롯된 청년층의
국민의 좌절을 이해한다라는 이 불공정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는 했지만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두고 이 국민의힘에서는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요. 이재명 지사도 입장을 밝혀라라고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이 대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선 주자들이 모여서 조국 저서를 놓고 우리 시대의 공정이란 무엇인지 화두와 진지하게 씨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면서요. 부자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게 공정이라며 자신만의 페이지를 만들어내시는 이재명 지사도 이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당 내에서 이제 이 부분 가지고 비판도 나오고 뭐 호응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요. 당 지도부에서는 아마 고심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조만간 송영길 대표가 이 취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죠. 아마 여기서 과연 이 조 전 장관 관련해서 메시지를 낼까요? 네, 낼 가능성이 현재로선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송영길 대표 모레 기자회견을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표 취임 한 달 차 기자회견에 나선 겁니다. 먼저 송영길 대표가 과거에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가장 아픈 점을 지적해 줬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문제가 있었고요. 우리 당에 대한 독선 오만함을 비판하시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조국 문제, 오고돈 시장 문제, 박원순 시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 의원들의 내로남불 부동산 문제까지 다 해서 그냥 무조건 반성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무엇을 당신이 잘못했는지 알고 있느냐 이것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이제 제대로 우리의 뜻을 이해하는 거라고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바라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의 최근 행보, 현재 외부 전문가 등과 만나면서 어떤 현안을 기자회견에 내놓을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조국 사태, 지지자 문자 폭탄 등과 관련됐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송 대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모레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은미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정청래 의원이 조국 사태는 촛불 시위 이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논란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나 된다니까. 여기는 짜고 여기는 짜지만 까치가 오졌어를. 배 교수님, 지금 기자들 설명 쫙 들었고 과거 영상도 봤습니다. 지금 조 전 장관이 다시 소환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편들기도 뭐하고 또 그렇다고 선긋기도 뭐하고 상당히 난감한 상황 같은데 앞으로 이제 대선은 남아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상당히 난제 중에 난제예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시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은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최저를 기록했던 때가 바로 이제 조국 사태 때 그리고 또 추미애 윤석열 총장 충돌 사태 때인데 맥락은 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국 전 장관을 편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촛불 세력이 있고 또 강성 친문 세력들이 있고 또 대권 주자들도 다들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또 친문 강성 세력들이 민주당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은 밝히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어떤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정치적인 보복의 피해자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대권력의 눈이 어두운 정치검사 윤석열 전 총장의 표적이 됐다. 그리고 나만 표적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탄핵하려는 그런 음모가 숨겨져 있다.
그러면서 결국 중단 없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본인이 변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당장 송영길 대표는 굉장히 어려워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일도 양단식의 어떤 선택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김은미 기자. 그러면 이런 논란에 대해서 당사자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입장일까요? 네, 조 전 장관 자신의 SNS에 난 위리 안치된 극수일 뿐인데 내가 어떻게 정치를 한다고 나서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자성어 같은데 위리 안치가 유배된 죄인이 집 주변을 가시 울타리로 둘러서 그 죄인을 그 안에 가두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집 주변에 온통 가시덤불로 둘러싸서 그 안에 있는 이 유배된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정치를 하겠느냐. 난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보는 여야의 모습,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보는 것 같다는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